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만나는 만남을 6번 우리가 반복했는데,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실 그 역사를 생각하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로 좋은교사운동 책임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13년 일을 한 셈입니다.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또 웬 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좋은교사운동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 여는 시간을 좀 제가 맡게 됐습니다. 2008년 그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저는 좋은교사운동 책임자 역할들을 내려놓게 됐고, 정병호 선생님께서 제 후임자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대의원 총회 때 이임사가 있었고, 그리고 취임사가 있었는데, 그때 대의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이 2, 3년 전이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전 퇴직할 때 2003년 3월 2일자로 구로고등학교를 그만둘 때 제가 5년만 일하겠다고 선생님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 5년 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기로 했냐면, 제가 88에서 한창 일할 수 있을 때 리더십을 내려놓더라도 모임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창립자가 18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던 선생님들이 다 떠나고, 결국 거기 임원들 중에서 가장 막내가 58세인 그런 조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교사운동, 우리 기독교사운동은 절대 그런 그 전체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료집 있죠? 자료집 제가 자료 내용들이 꽤 됩니다. 한 10여 페이지가 훨씬 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좀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그 조직 성장의 주기라는 그 표가 있죠. 예,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조직의 그 발전 단계상 그 이렇게 그 리더십의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들이 좀 있는데, 그 창업가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좋은교사운동은 참여형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그 세 번째 표에 우리 성장 단계에서 세 번째 칸에 저희가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모임의 방향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임을 시작한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는 정병호 선생님이 훨씬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퇴직할 때부터 제가 사실은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이 제 다음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의 뒤를 맡더라도 겁내지 않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한번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자료 2 보시면은 이런 그 작업을 5년 전부터 염두에 뒀습니다. 업무를 표준화시켜서 누가 하더라도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업무 작업을 매뉴얼시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선생님들 누구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을 자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자료들을 보고 따라하면 쉽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후임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저는 다음 사역을 또 준비해서 개척의 길로 좀 떠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대표 내지는 이 좋은교사운동 책임자 역할들을 계속 맡았다 하면은 이 4가지 역할들 중에서 태반을 제가 신경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5년만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 한시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제 후임자가 그 후에 들어서서 안정적으로 이 모임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운동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짧다는 인식은 유산을 남기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애가 같이 있는데 여러분 생애를 다 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신 것, 한시적인 그 생애를 통해서 사신 것이 유산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병호 선생님께서 저희 후임자가 되신 후에 저는 참 자랑스럽고 안심이 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좋은교사 운동의 50%는 송윤수의 그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빠지면 그 빈칸을 메꾸기 위해서 참 걱정을 많이 안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교사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저의 역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또 정병호 선생님을 사용하시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사 운동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특히 정병호 선생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꼬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참 오래 전인데 우리 중계를 우리 안에 이게 디렉터 역할을 하는 홍인기 선생님 있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윤수 선생님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정병호 선생은 너무 연약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은 제가 참 상처가 됐는데 1996년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자매인데 한 3번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좋아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독일어 전공인데 그 형제가 대학원 진학 때문에 독일어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자매에게 과외 지도를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를 만났고 그 자매는 또 저를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또 좋아했고 그래서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인수 형제는 강하니까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형제는 연약해서 내가 꼭 있어줘야겠다. 여자 홍인기였습니다.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매나 홍인기 선생님이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약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춰지죠. 정병호 선생님이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강단에 선 것은 우리 기독교사 운동도 그렇고 저의 생애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도 직면하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섰습니다. 교육고통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입니다. 제가 퇴직, 그러니까 좋은교사 대표직을 내려놓기 1년 전부터 이 사회에서는 정병호 선생님이 좋은교사 운동의 책임을 맡으면 당신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한 2년 됐나요? 여러 기독 단체들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흔쾌함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사 대회 같은 것은 돌려달라는 좀 그런 거예요.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흥분이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 아내가 지방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제가 서울의 모든 것을 접고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에 내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단행본 출판 사업을 또 집중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은 아주 매력적인 일입니다. 운동이나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 어렵죠. 그런데 출판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서점의 판매 순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교보문고에서 나오자마자 이달에 추천 도서 목록에 실렸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올해도 여러분 대회 때 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의
그 책 한 권하고 또 이희경 선생님의 미술치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흥분됐습니다. 근데 이사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책 내는 것. 당신 나이가 45살밖에 안 되는데 한창 일할 때 벌써 관뚜껑 열고 들어가서 누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출판은 나이가 들어서 좀 속된 말로, 좀 힘이 후달릴 때, 그때도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침 3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교육계를 절대 떠나지 마라. 교계 가지 마라. 두 번째, 좋은 교사 운동보다 더 강력한 운동을 해라. 그리고 정병호 선생님과 같이 합의하라. 이 3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1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 운동보다 더 강력한 운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의 과제로 삼았던 것은 교직사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직사회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 교원의 의식을 바꾸는 것, 교원의 체질을 바꾸는 것, 교원의 정책을 우리가 관여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교원의 문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운동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료 3번째 보시면 거기에 2006년 이전 좋은교사 운동의 그 사역의 포지셔닝이라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전체 교육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좋은교사 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시대가 필요한 영역, 다른 단체는 하지 못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교원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입시 위주의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원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의 문제 바깥의 영역들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기독교사들이 아직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사 운동보다 더 강력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피해왔던 이 주제, 입시 경쟁의 이 문제, 입시 교육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면으로 대응을 하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 이 일이 내게 주어진 그 미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저는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시는 밟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터널을 헤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입시 고통과 사교육 문제의 그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교육은 어떻습니까? 국가와 개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공부라는 것은 가난을 돌파하는 그런 해방구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닭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그 지긋지긋한 이 노동. 닭털을 뽑고 그리고 배달을 가고 또 그러면서 1년에 수업 시간에 지각을 50번 이상 하면서까지 제가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그 시절, 그 가난으로부터,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은 공부라고 생각해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아슬아슬할 때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때 저한테 고아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겁을 줬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를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해외 입양을 보내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아원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내겠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공부했습니다. 닭장사, 그리고 남는 시간 공부, 그리고 남는 시간에 교회. 이 3가지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친구도 우정도 문학도 없이 이 3가지에 전념을 했습니다. 중학교 연합고사 보기 이틀 전 저는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그 수면제 반대말, 그 타이밍 약을 먹고 버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저는 성적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시험 봤는데 반에서 26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미친 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닭장사로 인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돈과 부모의 배경으로 하는 그 경쟁이고 가난한 아이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이 오를 만한 사다리들을 다 걷어치우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대학의 외고 특혜 등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계층의 유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진단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 멸망의 원인으로 보는 심각한 증세가 있는데, 위기로 치닫는 제국이라는 12편을 보면은 로마의 위기의 첫 시작을 그 나나미는 카라칼라 황제 때부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로마가 그동안 오랜 동안 성장하고 발전하고 유지되었던 그 비결은 비록 계층화되었지만, 노예제도가 있고 시민제도가 있고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지만 그 노예조차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아주 통풍이 잘 되는, 계급의 이동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카라칼라라는 황제 때부터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 노예제도, 노예는 그 위로 못 올라가고, 그리고 하류층 시민은 그 위로 못 올라가는 이런 차단된, 그 이동이 차단된 이런 그 구조 때부터 로마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해서 달라지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밑바닥에 있는 그 서민들이 교육이라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여러분,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제가 자료 4, 5분에 그 정리했던 자료들 있죠? 우선 이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원인과 일반적인 대책을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인 보면 교육계 내부적 요인은 부분적인 겁니다. 교육 바깥의 사회적 요인, 학벌이라든지 또는 대학 서열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굉장히 크게 짓누르고 있으면서 교육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입시 경쟁을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보니까 자료 5를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세부 대책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세부 대책들 쭉 보면은 실제로 관심을 기울였던 영역들은 EBS 수능과외와 방과 후 교실 운영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모나 X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세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X만 남아있고, 그나마 EBS 수능과외 방과 후 교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표에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교육 내부적인 그 요인만 손을 대서는 풀 수 없는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바깥의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제도만 바꿔도 안 되고 또 의식을 또 바꿔내야 됩니다. 참여정부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교에서 EBS 수능과에 특히 학교 방과후 보충, 방과후 교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을 전 국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을 밀어붙이고 선생님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교육 문제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작년 2007년 11월 통계로 22만 2천 원, 1인당,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투자 비용입니다. 그것 중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쏟아부은 돈이,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한 부분이 2만 원 내지 5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발의 피인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는 사교육 증가책을 수두룩이 쏟아내가지고 이건 뭐 감소가 아니고 이 팽창의 지금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참 할 일이 미미합니다. 사소한 하나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92년인가요? 그때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저는 공립학교 교사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획일적인 보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학생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전체를 돌려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져 묻고 우리 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습니다. 담임 한 사람이 버티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12반 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묘한 그 관계인데, 그러니까 부장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아니, 니만 협조하면 12반을 쌈박하게 돌릴 수 있는데 왜 네가 애를 먹이냐. 그렇게 학년이 안 돌아가니까 그 전체를 돌려야 되는 교무부장 선생님, 당신의 교무 주임 선생님이죠.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면서 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교무주임 선생님이 어느 날 만취 상태로 돌아오셔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접근을 해서 제 머리를 가격을 할 신용을 하시다가 바로 뒤에 있는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과격한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여린 분입니다. 얼마나 여린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 심약한 분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찍어내리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들이받고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술로 자기를 다스리다가 교무실에 와서 제 모습을 보고 울컥하고 분노를 쏟아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입시 위주의 학교 구조 속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약자이고 어느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우리 모두는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다 피해를 입고 고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그때 참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학교는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어디도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1인당 학생들 사교육비가 22만 원 조금 넘고 그리고 초등학교 22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23만 원입니다. 그만큼 고등학교 이상으로 중학교의 학생들이 사교육 지출비 그리고 입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주변의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더니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손봉호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대뜸 그 문제를 푸는 운동은 안 된다. 한국은 교육에 관한 한 실패한 국가다. 너 봐라. 경실련 운동 성공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는 성공했다. 그것은 부패한 소수를 전체 다중들의 그 힘으로 눌러서 금융실명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부동산법은 어떻게 됐냐? 부동산은 국민들 전체가 이해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는 풀어냈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교육 문제는 부동산보다 더 풀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늘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해도 안 된다. 비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것입니다. 정직운동 어떻습니까? 정직, 한국인들 정직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직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기운실 운동을 통해서 손봉호 교수님이 정직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그런데 그분은 교육에 관한 한 선지자적이라는 표현을 뗐습니다. 그냥 비관주의예요. 그분에겐 비관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여부는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분이 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손봉호 총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평생을 통해서 침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은교사 운동도 13년 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그럼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승부를 걸 만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시 경쟁 문제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계층의 상승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한 욕망의 공정한 관리를 좀 해야겠다 하는 일에만 속한다면 할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 학생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좋은 시간 하늘을 쳐다본다. 눈이 부신 이유를 모르겠다. 부끄럽다. 옥상에 누워 시야를 가리는 빨랫줄에 서러움을 느낀다. 느낌으로는 영어의 동사를 모른다. 수학을 미분 적분하지 못한다. 습관처럼 하늘을 쳐다본다. 서러움을 느낀다. 고3 일기. 나는 우리 엄마 밥 차리는 모습밖에 모른다. 나는 우리 아빠 돈 주시는 모습밖에 모른다. 착하고 순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보이질 않는다. 나는 우리 누나 자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동생 하품하는 모습만 보고 산다.
새벽별 보고 나와 달 보며 돌아가는 나는 무엇인가? 새벽에 좌석버스 타고 가는 친구가 손짓한다.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나는 만원버스에 타 있다. 오후에 강제학습 시간, 기침한다고 눈총 받다가 잠이 든다. 밤에 시들은 육신을 끌고 만원버스는 간다. 긴급동이요. 생명의 빛이 번득거려요. 푸른빛과 태양이 번득거려요. 간당간당 처마 끝에 종소리가 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보세요, 당신들은 느껴지지 않나요? 따뜻한 겨울, 오지 않는 봄, 교회 지붕 위에 비둘기가 졸고 있는데 당신들은 떨어질까 걱정되지도 않나요? 세상에 고민 많은 고3 학생들 정신없이 멍한데 보이지 않나요? 정신병원 가기 전에 긴급동이요. 이 학생, 이 시는 참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호소력 있는 시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90년 봄에 쓴 시니까 18년 전에 쓴 시인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지금의 마음과 같은지요. 이 학생은 이 시를 유고집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기가 입시 위주의 이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그 감수성을 완전히 짓밟는 그 교육의 문제로 자기는 숨을 쉴 수 없다. 문학소년이거든요. 숨을 쉴 수 없다 생각해서 전주 모학산에서 90년 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시집, 제가 쓴 시를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시집은 제 아내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빠를 만났다고 하고, 그래서 그 아빠를 통해서 시집을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제가 데이트할 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신림역 전철까지 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예수를 믿는 학생이에요. 중고등부 학생 회장도 맡았고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입시 문제는 사회적 가치의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교육으로 인해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꽃다운 생명이 죽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사들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이 가치 있다면 죽어가는 생명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년 200명 이상입니다. 거기 매일신문 2004년 4월 1일자 신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천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입시 고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제가 올해도 3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애매히 죽어져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 시절에 권위주의 정부의 그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가협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민가협의를 통해서 이 땅의 민주화가 도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중에서 가끔 눈금 신호등이 있습니다. 역삼각형 10개 있는 눈금 신호등이 있죠. 그 신호등은 누가 만들었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기 아들이 파란 신호등이 끝날 때 정도에서 죽임을,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런 그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눈금 신호등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이 이 땅에 수천이나 되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은 나서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운동이 사업과제를 잡을 때 여러분 거기 그 자료를 보시면 맥밀란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단체의 미션과 사명에 적합한지에 따라서 왼쪽에 적합성이라는 축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나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뜨거운가에 따라서 매력적인 프로그램, 매력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단체가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으면 대체 사업이 많고,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가 없으면 대체 사업 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그동안 어떤 운동을 해왔습니까? 교직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1:1 교환을 했습니다. 수업 평가받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운동은 이 맥밀란 매트릭스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션에 부합합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이나 전교조는 가정방문 캠페인 같은 것 캠페인을 안 합니다. 우리밖에 안 해요.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노영재 선생님, 과감한 성장입니다. 과감한 성장 영역. 그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과감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시 및 사교육 문제 해결은 어떻습니까? 우리 미션에 부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도구가 없어요.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안 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영역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표를 보십시오. 자료 8을 보시면 사교육비 획기적인 경합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다른 교육부 자료가 아니고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그 자료입니다. 3단계 정도 됩니다. 1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막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중기로 가야 됩니다.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단계 장기 영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영역, 왜 장기 영역이냐? 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많은 해법들이 다 총체적으로 맞물려야지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핵심만 붙잡고 제가 얘기하자면 입시 경쟁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여러분 이 수많은 것 중에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평가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평가. 평가라니 이게 교원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치르는 그 평가를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학교의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일제고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지선다, 객관식, 일제고사가 미래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적합한 시험제도이기 때문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유지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울 수 있고
한 줄로 세워야지 입학생 성적 중심으로 대학의 그 서열을 매기는 체제에서 득을 보는 대학에 유리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학교에 대해서 관리적인 통제를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교육적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비교육적인 이유, 입시와 관계된 이유, 국가가 학교를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이유, 그것이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겠습니까?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그것은 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수능이라든지 본고사라든지 대학별 그 논술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학교 내신으로 충분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의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제도를 없애고 선진국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OECD 선진국형이 뭡니까? 선진국형 내신평가가 뭡니까? 그것은 일제고사, 오지선다 없고 풍부한 독서, 그리고 아이들의 글쓰기, 에세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그리고 선생님은 그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토론의 실력이라든지 어떤 지성의 어떤 그 이 발전의 그 과정을 누가 기록하는 것, 그리고 글에 대해서 첨삭지도 해주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해 주는 것, 그리고 학년 석차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반의 아이들만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이 선진국형 평가, 내신 평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국의 생활기록부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생활기록부, 한국 학생이 영국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면서 받은 성적표입니다. 거기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치, 그리고 경제, 역사, 수학, 음악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옆에 석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석차가 지금 어땠습니까? 눈 씻고 한번 보십시오.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1300명 분의 1? 얘 1등이에요. 130명 중에서 1등? 아니에요. 13명 중에서 1등입니다. 밑에 15명 중에서 1등이에요. 음악은 기가 막힙니다. 4명 중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서 코멘트를 써줍니다. 얘는 정말,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아주 작아가지고 mathematics 그 수학 부분에서 보면 quite outstanding, 어우 얘 탁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준 겁니다. 에게 12명 중에 1명인데 out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써준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 이 평가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선생님이 또 종합평가를 또 쓰죠. 아이들이 또 자기평가를 또 씁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뒤를 보시면은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로. 거기에 보면은 과목에서 이 생물입니다. 생물, 바이올로지. 근데 이 생물에서 보면은 이 평가가 됐습니까? 학생이 요번 학기에 나는 성적이 내가 숙제는 이 정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은 어떻게 하고, 출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표시하게 합니다. 오른쪽은 선생님이 평가해 준 것입니다.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을 해줍니다. G has an excellent understanding of this subject.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정말 이해를 잘하고 있고, 이 과목에 대해서. 이러면서 쭉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의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획일적으로 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외국의 이 내신 평가를 포함해서 이 내신 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 바로 앞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내신 체제 비교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교육과정 부분은 암기 위주 문제풀이 수업이 아닙니다. 원리 개념 이해, 심층적 사고를 이끌어가는 수업, 그리고 풍부한 독서와 토론, 글쓰기, 첨삭지도가 활발한 수업이고,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발달에 대한 맞춤식 지도와 학습 컨설팅이 있는 수업이고, 아주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평가, 정성평가, 글쓰기 첨삭지도 평가, 일상적인 관찰 누적평가, 기록 중심으로 평가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학급별 평가고, 다양한 교육 이력이 포함된 종합적 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을 선생님이 관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수백 명의 아이를 이렇게 관찰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10몇 명, 20몇 명, 그리고 만날 때 하루에 1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고 여러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과의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양의 내신, 적어도 선진적인 그 내신 평가는 다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 방식이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외국에서 물론 이것에 대한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회에서는 그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그 체제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평가권을 어떻게 줍니까? 교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평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적어도 선진 사회는 이런 식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신일 장관 이야기 그 자료 나와 있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아카데미, 대학문화 아카데미라는 그 토론회에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논쟁이 유럽과 그 미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부가 좋으냐, 수능이 좋으냐, 교사를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도 논쟁을 거쳐가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부 중심의 그런 입시 체제를 만들자, 내신 평가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소련의 경우를 이분은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졸업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고교 수준에서 시험, 논술, 면접 등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고교 수준에서 시험, 논술, 면접을 치르는 거예요. 대학에서 시험 치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들이 시험도 보고 논술도 보고 면접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면접을 치르면 자연히 주관성이 개입합니다. 면접고사가 아무리 정직하게 임하려 해도 면접교사가 성향이 다르면 누구에겐 유리하고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때 소련에서 면접 과정에 부정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신문마다 입시 부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시험이 되겠느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면접 같은 걸 안 하고 객관식으로 뽑으면 그 시험이 지배할 때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 면접은 비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서술형 평가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감당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식의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 우리는 냉전 시대 아닙니까? 냉전 세대. 소련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역사적 사실문헌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우리보다 확실히 센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 속에서 서방 세계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고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비록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서는 채택이 안 됩니까? 왜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선생이 대학 입시에 대한 평가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다 반대합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지선다로 해서 학생을 1등부터 300등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를 쫙 배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서구 사회와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상위권 대학과 정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기득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서열을 지금의 대학의 서열은 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학의 서열은 입학생의 수능 성적입니다. 그 성적으로 다 랭킹이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방식의 내신 체제 그리고 오지선다로 객관식으로 그리고 양적 평가를 해서 확실하게 0.001까지 구분이 되는 방식의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 그래서 교사의 어떤 주관성이 다분히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평가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일부 상위권 대학은 갑자기 자신들이 상위권 대학이어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능 몇백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서열의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이고 기존의 서열 체제가 흔들린 것입니다. 2004년 입시제도의 혈전은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사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정부나 학모들 다 교사들에게 평가의 자율성과 평가의 권한을 주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오지선다 객관식 절대평가도 안 믿는데 그보다 재량권을 더 주고 주관성이 더 개입되는 평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 그 자료 13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관심 있는 주체들이 있고요.
유익, 손해 있습니다. 새로운 내신 평가 체제, 내신 체제로 이렇게 전환될 때 정부는 어떤 이점이 있고 손해는 감수해야 될 점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정부 교육청은 이렇습니다. 좋은 점 많죠. 그런데 자기 권한을 넘겨야 됩니다. 대학 전공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신 평가를 풍부하게 기록만 해주면 수학 70점, 100점, 그 표피적인 그 정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얘는 마지막에 산수는 약한데, 마지막 부분이 약한데 수학을 풀어가는 이 논리전개 방식은 탁월한 애다. 얘는 국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어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약하지만 시창작 부분에서는 탁월한 아이다. 이렇게 담임 내지는 국어 선생이 써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학에서 정말 국문과 학생으로 소양이 있는 아이인지 알아내고자 하는 관심만 있다면 이런 평가 체계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부 대학의 서열주의의 균열이 생깁니다. 언론 이제 입시 장사 못합니다. 논술 시험 못 보는 거죠. 학교에서 다 푸는데. 그 다음에 학부모들 상당히 좋습니다. 손해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 좋습니다. 학원, 직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여러분, 이런 방식의 그 내신 체제는 사교육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SAT 사교육이 있거든요. 우리와 같은 그 수능 사교육이 있습니다. 수능 체제니까 SAT 사교육이 붙어요. 그런데 미국의 내신은 절대 사교육이 못 붙습니다. 선생님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은 소감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에 첨삭 지도를 해주고, 그 안에서 또 수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사교육이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학교들 몇 개 실험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후학교? 거기는 부모들 중에서 50%가 사교육을 받는데 수능 사교육 쪽은 시킨답니다. 암암리에. 그러나 내신 사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사교육 근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질도 정상화되고 질도 높아집니다. 아이들과 교사와의 그 관계도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22일 토론회 때 이렇게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부모 단체들이 다 반대하죠. 교사들 미운데 교사들한테 뭐 재량권 더 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한 학부모님 대표들을 초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그 성적표 70점, 수학 100점이다. 이렇게 성적표 오는 거, 그것이 아이들의 그 지적 발달 과정에 대한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과 관련해서 약점은 무엇이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잘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점수, 메마른 랭킹, 그것만 이렇게 보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평가 체제는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학부모 대표가 이해를 했어요. 토론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을 짓고, 선생님, 오늘 너무 슬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말 교육적 자산을 높이는 것이구나,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안 주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식이 달라질 거라는 그 가능성들을 봤습니다. 문제는 교사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교사들한테 이 평가권을 준다면 너무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우선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런 새로운 평가제도에 뭔 말인지. 그래서 아니 그 300명에서 1등부터 300등까지 줄 세우는 게 당연하지. 아니 전교 4명 중에서 1명 1등? 그게 지금 미친 듯 하는 거냐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쪄들어가 살아왔잖아요. 다른 세상 못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이해를 제가 시켰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교사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영국 선생님들 절대 잡무 안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 해요.
대신 교사는 뭐 하냐면 아이들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일, 교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 학생들의 에세이를 첨삭 지도하는 일, 야자 보충 수업 안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에세이를 정말 남는 시간이 있으면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첨삭 지도를 하는 일, 이런 걸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의, 미국의 교사들은 우리보다도 수준은 떨어져도 상당히 실력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교사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분이 비로소 이해를 합니다. 비로소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시기가 오면 저는 빨리 퇴직할래요. 저 그거 감당 못해요. 차라리 지금이 좋거든요. 질이 아니라 양으로 평가되는 수업, 내가 평가하지 않고 전산 처리되는 평가, 적당히 돈이 생기는 보충, 육체는 고달프지만 지적으로는 편안한 상태, 그리고 그것을 핑계댈 수 있는 적절한 잡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종교사 회원입니다. 다른 단체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지난 정부 때 혁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입시체제를 개편하려다가 결국은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전교조 선생님들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전교조가 20년 전에 이거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정책으로 펴려고 할 때 더 이상 지지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교사들에게 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 교사들의 그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원평가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에게 평가의 자율권을 줬으니까 당신들이 그 평가의 자율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교원평가가 같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혁신위원회에서 총책임자였던 김민남 교수님, 대구 경북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새로운 평가운동 정말 고교육을 혁신하고 우리의 입시제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인 일인데 이 평가를 스스로 나의 운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실천으로 끌어안고 이것을 솔선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교사 1만 명만 생기면 정말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사 운동이 일에 좀 나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신 평가를 믿지 못하기에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안적인 내신 평가 체제를 실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사교육도 붙지 않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상당히 회복되는 그 관계로 가게 되면 덩달아서 입시 체제의 균열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내신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신 중심의 입시 체제를 만들자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대학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학부모들이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적어도 단체 차원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 교사들은 힘들어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어진 교과서에만 익숙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그 속에서 개별적인 아이들의 지적인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 발달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해 줘야 하는 그 교사됨의 본질적인 활동들, 그것은 머리가 깨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옳은 길입니까? 머리가 깨지면서 그러나 아이들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관계가 좋습니까? 몸이 고달프면서 머리는 편안한 상태가 좋습니까? 전자의 길은 교사의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후자는 절대 교사의 전문성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그 내신이 바로 입시체제 속에서의 내신입니다.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의 내신입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는 적어도 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수업 시간에 우리는 지적인 도전과 위기를 크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반복해서 강의하고 심지어 우리는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지 교과서를 외웁니다. 36페이지 쫙쫙쫙쫙 읽고 거기 5번째 줄 뭐뭐 있지? 밑줄 쫙 쳐. 아이들이 탐복합니다. 신이시여. 그것은 교사가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 교과서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면서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가장 큰 문제는 학습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지적인 성장에 대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지적인 성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교사됨의 만족도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문성이 뭡니까? 의사에게서 전문성은 뭡니까? 환자가 오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쭉 진단합니다. 어디 가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뭐 MRI, 뭐 CT 뭐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아, 너는 지금 이 병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 아프지? 증세가 어때? 그래. 그렇지. 그리고 또 몇 가지 물어봅니다. 청진기 되고 어떻게 하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 이 약 먹어. 그러면 2주 후까지 이런 증세가 나타날 거야. 아마 그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낫는다는 증거야. 그리고 나서 아마 이런 몇 주 지나면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될 거야. 그럼 낫는 거거든. 만약에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빨리 와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전문성이에요.